농담 파는 농약사 술 안 파는 술가게 정신 나간 모피디 잉여 강현진 무게중심 장두량 우리가 만드는 좌충우돌 우왕좌왕 소셜 방송 여기는 북치기 박치기 뭐 보고 읽어? 내가 어른이 되면 애기 소리로 읽어. 내가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돈가스 재료를 살 거야. 돈가스를 내가 만들어서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돈 없어서 배고픈 친구들하고 다 나눠서 맛있게 먹을 거야. 맛있겠다. 내가 커서 결혼하면 일시영. 나는 커서 결혼하면 이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아기가 이쁘게 생겨. 바다 비가 그렇게 내리고 눈이 그렇게 내리고 또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도 바다가 넘치지 않는 건 물고기들이 다 먹어서겠지? 정답! 급식소. 늙었어 돼지 같지 않아? 급식소 아주머니께서는 항상 많이 먹으라 하신다. 많이 줘야 많이 먹지. 네. 자, 야, 여러분 이게 씨? 오늘 북치기 박치기 새롭게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 지은 시를 낭송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색하다. 아, 기획 의도는 알겠는데 살았는지는 모르겠네. 그 의도가. 오늘 그 김승환 교육감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 답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짜고짜. 네, 자, 어린이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 읽으시네요. 네. 낭독을 하시네요. 낭송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고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슬픔입니다. 첫 번째는 뉴스를 나오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천눈만 이렇게 2등 3등이 쌓이거든요. 첫눈만 내리면 재미없잖아. 두 번째, 세 번째 눈이 내려야 겨울 내내 신나지. 네, 우리가 읽은 것보다 더 길은 것 같은데 이게? 길고 의미가 있어. 길기도 하고. 시작가 이거 누가 골라왔어 이거? 내가 뭐야 이게? 내가 많이 줘야 많이 네. 먹지가 뭐야? 자, 이 시작부터 우리 교육감님이 낭송을 해주신 시가 여러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하게 만들고 생각을 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공식적으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 김승환입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교육감이냐고 묻습니다. 근데 현행법상 교육감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그날부터 선거일까지 직무 정지가 되고 선거일 다음 날 6월 5일부터죠. 0시부터 직무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분이 교육감이면서 동시에 17대 교육감 당선자입니다.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흔쾌히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이 자리에 어린이가 직접 와 있습니다. 네 집 딸인지 참 예뻐요. 그러니까요. 아빠 안 닮아서 정말. 그런 거예요? 네. 이름이 소개하세요. 뭐예요? 김효민 어린이가. 예, 김효민 어린이가 요거 좀 읽어주세요. 이리 오셔서. 자, 요거 읽어주세요. 마이크다 대고. 어디부터요? 저 맨 위에서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위에. 1953년 12월 26일 음력 1954년 1월 30일 양력 전라남도 장안군에서 출생. 다음. 출생 6개월 후 전북 익산의리로 가족 이사. 그렇지. 학력이 이리 중앙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그 다음 광주 동성 중학교 졸업. 그 다음 여기 가로 중요해 거기. 당시 유행하던 주산 경사에서 경시에서 1위를 하여 동상중 광주 상고 재단 법인 요원 학원에서 스카웃. 자 여기까지 우리 효민이 프로필 방송 들었습니다. 예. 아 어린이가 이 프로필을 읽어주니까 느낌이 좀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 그 뒤에 광주 상고 졸업하시고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하셨는데 갑자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시는데 법학과를 가십니다. 네. 예, 그래서 석사, 박사까지. 네. 예. 경력은 뭐 화려하신데요. 좀 의외다 싶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방송 진행을 또 하셨어요.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네. 예, 인권영화제 영화 쪽에도 계셨었고. 요 정도 프로필을 좀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필과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죠. 하고 많은 시 중에서 아까 그 시를 낭송하신 이유가 제목을 몰라 지금. 네. 어린이 시.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 네. 아이가 쓴 시인데요. 네. 그 어른들은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아이의 시선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걸 저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순수 이성으로 보거든요. 어른들 세계의 그 모순 구조, 의외로 이것을 아이들은 정확하게 본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른들 아이들 세계에서는 친구는 다 좋고 다 더불어 놀고 싶고 그리고 다들 소중하고 한데 어른들은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너는 꼴등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것이 이 아이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시가 너무 좋아서 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았거든요. 근데 거기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원빈아 실망하지 마라. 너도 열심히 하면 1등 할 수 있어. 이게 어른의 고정된 편협된 시각이 실망하지 말고 네, 열심히 해라. 그런데 진실은 이 아이는 공부 1등하는 아이예요. 사실은. 네, 1등하는 아이인데 1등하는 아이지만 어른들 제발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일종 고발하는 그런 예. 시를 쓴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시의 내용들이 교감이 갖고 계시는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과도 네, 다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를 더 그렇습니다. 의미 있게 보시는 것 같은데 효민이가 나온 김에 프로필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교육감님이 피해가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질문을 직접 적어왔습니다. 그거 진짜 수첩 열자. 그래요? 열어라. 자, 수첩 열고. 그래요. 자, 저게 데스노트가 될 수도 있어. 자, 여기 마이크에다 대고 하나씩 1번부터. 그리고 잠깐 조금 전에 이 시는 네. 이 아이가 지금 초등 3학년인데 작년 3학년 때 썼던 시입니다. 3학년 때. 더 놀랍네요. 자, 효민이. 자, 1번. 자, 1번. 크게. 좀 앞으로 갈까?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육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효민이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거기에 만약 교실이 필요하다라면 그 교실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보내고 또 효민이네 초등학교에 어떤 교장 선생님이 가시면 가장 좋을까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이분이면 좋겠다 하면 그 교장 선생님 거기 가시게 하고 또 선생님들 거기에 또 가시게 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학습 준비물 알죠? 그 학습 준비물 이렇게 보내주고 또 뭐 운동장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운동장도 이렇게 좋은 걸로 만들어주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교육감이에요. 네. 마음은 두 번째 질문에 가 있어요. 자, 그래요? 두 번째 질문. 효민이 질문. 공부를 왜 해야 해요?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나 어디 저기 프랑스나 영국 한번 가볼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걸 못하면 겁이 나. 왜 그러냐면 말이 안 통하거든 가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3번. 연세가 몇이세요? 연세가 금년에 만 60세예요. 만 60세. 자, 또 질문이 어려워요. 네,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동물 중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세요? 동물 중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나요? 동물 중에 좋아하는 게 나는 그 토끼를 좋아해요. 토끼요? 토끼를 좋아해요. 토끼 눈을 좋아해요. 왜요? 응? 왜요? 토끼 눈이 동물 중에서 참 맑은 것 같아요. 다른 동물들은 그러면 탁하다는 얘기입니까? 토끼와 비교할 때. 토끼와 비교할 때. 토끼와 비교할 때. 예. 사슴도 막다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제가 본 눈 중에서는 사슴 눈보다도 일단 토끼 눈이 토끼가? 더 맑은 것 같아요.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준비한가요? 또 독일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독일어로 프로필 공부를 하는 거죠. 미리 조사를 하는 독일어로? 거지.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다르거든요. 아침에는 구텐 몰겐, 그리고 낮에는 구텐 탁, 그리고 저녁에는 구텐 아벤트, 그리고 밤에 잘 자세요 할 때는 구텐 나트. 아까 아빠랑 비슷하지 않냐? 미안. 네. 교육감님 어때? 멋있어요? 대답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끄덕끄덕. 예.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다 했어요? 그만할래요? 그만할래요. 예. 교육감님보다 우리 효민이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최연소 출연자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에. 그렇습니까? 네. 실제 방송에. 저 효민이가 예. 제가 그 패친들 예. 번개팅 할 때 맨 네. 처음에 만났던 친구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인연이. 네, 그때는 유치원 다닐 때인데, 맞아요. 네, 그 박물관 내에 보면 느리게 걷기라는 커피숍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번개팅으로 나오신 분들 계신데 최연소가 우리 효민이 그 유치원 다닐 때고, 그다음에 최연장자는 80대 어르신이었고요. 그렇군요. 누집딸인지 똑똑하네. 자, 여기서 이제 뭔 대꾸가 없어. 여기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교육감님을 만난 여러 가지 그 질문들 시작을 해볼 텐데 음악을 듣고 갈까요? 아니면 바로 갈까요? 편하게 하셔도. 예,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참고로 방송 전에 오늘 김윤성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여러 통을 가지고 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효민이 엄마는 또 오미자차까지 또 타오셨고, 예. 네. 교육감님은 빈손으로 오셨습니다. 네. 자, 질문 하나하나씩 들어가 봅니다. 네. 광주에서 중고등학교 나오셨는데 이유가 있으시죠? 이게 이제 제 라이프 스토리하고 관계되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것이 해피하다기보다 이제 슬픈 이야기예요. 이제 어려서 일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일이 중앙초등학교 다니며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중고등학교 정도 아니면 중학교 정도라도 우리 전북권에서 다녀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제 생활 환경이 그 일에서 머무를 수는 없는 이게 머무르게 되면 정말 이렇게 슬픈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일을 뛰쳐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뛰쳐 나가는데 혼자 못 나가잖아요. 뭔가 이렇게 수단이 있어야 나가는 거지. 뭐 전대라도 차야 여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4학년 2학기 마치고 이제 그때부터 1위를 떠나가는 이제 수단을 마련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했던 것이 이렇게 주산 교육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어린 아이지만 정말 그 일을 악물고 했어요. 그래서 1위 중앙초등학교 6학년 그때 대해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그 스카우트 대상이 제가 스카우트 대상 1호였어요.
잘하니까. 잘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굉장히 조용하게 차분하게. 그동안 많이 본 깔때기 중에 굉장히 몰입도 높은 깔때기야.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랑하시네. 그러면 아까 이제 프로필을 읽었지만 우리가 프로필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필을 네, 읽은 공식 거예요. 프로필입니다. 공식 네. 프로필. 거기에 이제 그 뭐 말씀하신 사연도 좀 넣으셨고 했는데 그럼 주사는 잘 하시면 주사의 핵심은 암산 아닌가? 아니지. 아니 암산도 잘 하시지. 저게 이제 그 주산이 주산할 때 주자가 구슬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주 하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는 이게 있고 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는 계산이 있어요. 그게 네. 암산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냥 그걸 합해서 주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잘 하신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몇 개 준비했는데 주산의 핵심은 돈에 대한 욕심이야. 주판화를 튕기는 건 그런 맛이지. 시끄럽고요. 예. 시끄럽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일단 네. 몇 가지 준비했는데 혹시 가능하신지 저희가 미리 연습도 좀 하고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 주산 1위의 실력을 그렇죠. 스카우트 대상이죠. 근데 시간 그러면은 뭐 1위. 전국 대회, 전국 경시 대회에서 1위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 이제 여러 번 하는 거죠. 한 번 1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12번쯤 1위를 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해봤어? 수준이죠. 그런 수준이죠. 자 그럼 일단 학급부터 좀 감상 적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암산이 그래도 이 정도는 하셔야 지금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암산 그래요. 더하기 덧셈이 뭐 간단한 제일 일단 네, 해보세요. 난이도 하루 해보세요. 덧셈으로 제가 해보세요. 준비했습니다. 빨리 읽어야 돼. 빨리 읽어야지. 3원이요, 4원이요, 5원이요. 자, 갑니다. 자, 562원이요, 721원이요, 453원이요, 883원이요, 149원이요, 249원은 3,017원. 이게 대단한데.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스타킹처럼 이거 놀랐어. 아니 5자리도 가능하시죠? 5자리도 가능하세요? 네. 5자리도 가능하세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야, 이거 누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깜짝났어. 야, 이거 일단 올려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갑니다. 네. 이거 빨리 가야겠다, 최대한. 셋. 갑니다. 57,421원이요, 68,340원이요. 발음이 안 좋아. 발음이 안 좋아. 다시. 천천히 해. 빨리 하지 말고. 또박. 57,421원이요, 68,340원이요, 25,349원이요, 14,658원이요, 34,985원이요. 20만 750. 야, 이거 진짜 연기네. 이야. 자, 주선 암산 1위. 자, 1위 인정. 이제 대박이다 이건. 근데 여기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초보적인 건데요. 이게 이것은 이제 다 하는 거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고수가 되면. 근데 저는 이제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영어나 독일어 그 스펠링 외울 때 보통 이렇게 써서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쓰는 순간 머리에 이렇게 주판알이 그려져요. 스펠링 예를 들어서 요즘에 지금 월드컵이 열리죠. 그 볼 많이 잡고 있는 그걸 가리켜서 볼 포제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포제션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 속에서 903333310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호로 이렇게 치환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그 스펠링 위치 몇 번째. 번째.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가 스테이트 하면은 36262 이런 식으로. 교육감님 저랑 어디 학습법 책 한번 쓰실 생각 없으세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치환시키는 그 방법을 스스로 이렇게 연구를 터득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상식적인 것이고, 근데 언제부터 정확히 모르겠어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현상이. 그러니까 이거 좀 이제 귀찮게 돼 어떤 때는 머리를 밝게 하고 싶은데 이게 걸려 있으니까. 그렇군요. 아니 이거 자 오늘 고합시다. 아니 해도 너무 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20만 치고 이제 시작인데 이거 진을 빼시네. 아니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암산하신다, 주산하신다 이런 것들은 많이 아셨을 텐데 금방 하신 것들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교육감님이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머릿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저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외계에서 오셨나? 모르겠어요. 아니 숫자는 그럼 다 강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역사적 사실 연도 이런 것도 정확하게 대부분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건 자, 조선의 건국은 저 1392년. 정유재란. 정유재란 1597년.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아니 그 사람이 안 그러면 해놨어. 사람의 얼굴과 이름 기억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다른 사람은 조금 더 낫겠죠. 조금 더. 얼굴이 그 매트리스의 숫자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지. 93331 뭐 이렇게. 그렇지. 형 얼굴은 8888. 뚱뚱하니까. 1818. 그러면 교육감님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이번에 말고요. 네. 처음에 당선이 되시고 나서 관계된 어떤 숫자나 장소나 이미지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되고 나서요. 예. 되고 나서는 뭐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고. 이상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나름 좀 없는데. 예리하게 파고 들었는데 아니. 재미도 아니. 없고. 근데 이 숫자만 잘하신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합기도 유단자시고. 무슨 합기도 공부도 잘하고. 옛날에 쌈도 잘하고. 진짜로.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자랑. 합기도도 예, 하셨어요? 예, 좀 해요. 그 단수가 있잖아요. 좀 저기 하는 게 그 어느 정도. 조윤호가 뭐 유단자인가 하잖아요. 예. 그 유단자인가 그 정도는 돼. 오. 4단 이상. 하여튼 상당해요. 네. 아니 어떻게 배우시게 예? 되셨나요? 저 어떻게? 도장에서 한 거죠. 그 도장에서. 학창 시절에 배우신 거예요? 예, 그 젊은 시절부터. 네. 이것만 있는 게 조심해야겠다. 아니라 빨리 이것만 있는 게 자세를 빠르게 하고. 근데 사실은 저도 유도 유단자입니다. 그래. 네. 그럼 몸은 씨름이야, 씨름. 아니 근데 네. 이력이 네. 근데 아까 뭐 그 보니까 대학 교수 임용이 예. 36살에 아, 되셨더라고요. 35살. 아, 네, 죄송합니다. 5살. 강사가 아니죠. 예? 강사가 예, 아니고. 전임으로. 전임. 쉬운 전임. 그때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때도 예.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때 쉬운 거 아닌데 이제 저도 희한하게 됐어요. 예, 교수 된 게 전북대 법대 교수인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충북대 법대하고 대구대 법대 강의를 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서울에서 그쪽으로 내려갔는데 전북대 법대에서 느닷없이 헌법 교수 공고를 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지원 안 하려고 그 느낌이 있잖아요. 어차피 지원해봐야 들러리 산다. 안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당시 이제 그 대학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한번 내봐라 그래서 거기 내봐야 들러리 섭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지 마 이제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헌법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다른 헌법 교실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기 전북대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요. 내봤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라면 되지 왜 안 내? 그래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일단 내고서 자녀가 그래도 고향이니까 안 될 때 안 되면 내봐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제 내일이면 마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냐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랬죠. 아니 서류 준비를 못 합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서 서류가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그래서 그냥 딱 바로 이제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뭐 어차피 서류 준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뭐 공무원들은 딱 갖다 내면 형식이잖아요. 공무원들은 네. 이거 타락시키는 거니. 그래서 이제 마감 시각이 오후 5시인데 그 직전에 4시 한 30분 가가지고 딱 제출해가지고 이제 번호가 쭉 있잖아요. 서류가 이거 그래 그 담당 공무원한테 여기요 1번 안 됐고요, 3번 안 됐고 4번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제 빠졌다고요? 빠졌다고 이제 네. 자진 신고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 이제 그 공무원 입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딱 끝날 줄 알고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가만히 내 눈을 쳐다보더니 그러면 한 일주일 드리면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일주일 드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예 옮겨주면 그랬더니 그럼 해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걸린 거지. 그래가지고 꼼짝 달싹도 못 하고 거의 원서 접수하고 이제 그리고 나온 나머지 거예요. 서류. 그리고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서류 심사 통과했다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그 시험 치르러 오래요. 보니까 영어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자네 그 시험 치르러 오라고 연락 안 왔나? 예 왔는데요. 뭐야? 그랬더니 영어 시험 보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가서 잘 봐. 그래서 근데 잘 보면 뭐 한대요? 잘 보면 뽑아주나요? 그랬더니 그래도 못 보는 것보다 잘 보는 게 낫잖아.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면 어떤 목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이거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 무조건 시험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갔더니 영어 문제를 크게 내주더라고요. 뭐 해석, 작문, 그다음에 뭐 선다형 딱 내놓고 이제 그거 봤어요. 그거 보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슨 뭐 우리가 뭐 중2, 3이야? 뭐 이게 무슨 영어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 이제 이렇게 괴로움이 밀려오는데 이거. 그걸 했는데 나는 들어봐. 하는데 옆에 이제 법대 다른 과목인데 이 대각선으로 한 사람이 지원했는데 그 이제 전부터 출신이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걸 보니까 거의 백지를 내고 있는 거 이게. 못 쓰고. 못 쓰고. 뭐 하자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 표정 왜 이렇게 밝아요? 막 얼굴 막 그렇게 기쁨이 넘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 이제 완전히 들러리 세운다는 거 처음부터 그 생각이네. 이거 들러리 세운다. 그 생각 가지고 있는데 들러리가 확실하구나. 이제 그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얼마 있다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오더니 면접 보러 됐대. 됐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봤더니 전공별로 영어 시험 1등한 사람만 뽑은 거예요. 1등한 사람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도가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딱 그때까지. 87년 제가 임용되고 그러고 딱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뒤로는 그냥 그 뒤로는 이제 시험 치르기는 하는데 후진적인 시험이었나요? 영어를 하건 일본어를 역행한 하건 거네요? 영어를 하건 일본어를 하건 뭘 하든지 간에 과락만 면하면 그럴 것입니다. 그 지도 교수님 왜 그렇게 집요하게 보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도 교수님이 야 소리 내라 이렇게. 아니 우리 지도 교수님은 이제 제가 안 낸다고 하니까 그럼 됐어 그럼 내지 마 했는데 옆에 다른 헌법 교수님 이제 고려대학교에 그다음 헌법 교수님 두 분 계셨는데 또 다른 헌법 교수님께서 압박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강의하고 있는 다른 학교에서 이쪽으로 몰아내려고 몰아내야 자기 제자를 심는 거 아니에요. 불순한 의도였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좋게 되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또 그런 의도가 몰아내려고 있어. 자리를 아예 마련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좋네.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충북대 법대 자리였고, 근데 네. 충북대 법대 자리인데 충북대에서는 그때 87년 1학기에 저를 그 테스트 강의를 시켰어요. 그래 학생들을 전부 평가 받아보고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2학기 때 박사학위만 받으면 이제 그걸로 된다. 8월 25일자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다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 그때는 굳이 여기서 무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자꾸 이제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충북대에서 자리를 놓고 이쪽으로 나가줘야. 중국대 자리가 하나 생겨서. 그리고 이제 그분 제자는 전문가 연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승산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어찌됐든 그 36살의 대학 교수 이명희 35살에 5살. 지금 약간 숫자 예민하셨잖아. 자, 좀 피곤을 겁나해 근데 우리 자. 지금. 지금 대학교 시절에 과하고 대학 원하고 또 바뀌신단 말이에요. 행정학과에서 법대고 또 법대를 졸업하시고 그 관련한 직에 계시다가 또 갑자기 교육감 선거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 그 전환 지점들이 분명히 굵직한 지점들이 있으신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길래? 제가 이제 고등학교 72년에 졸업하고 네. 그리고 학번이 72학번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 70년대 학번들이요. 법대에서 법학과 행정학과 커리큘럼 차이가 없어요 별로. 거의 겹쳐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독립대 학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고유 과목을 별로 가지고 있지를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학과나 행정학과나 학생들 학점 치도한 걸 보면 거의 겹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거 그냥. 뭐 저 점수가 어디가 높다 이런 것보다도. 그러면 보통 이제 행정학과를 가시거나 법학과로 이제 석사를 밟으시면 보통 이제 고시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빠를 수도 있고 워낙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소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말은 그렇게들 했죠. 그 법학과 가면 양과 공부하는데 그 사고시 행정고시 양과 공부하는데 행정학과보다는 더 불리하다. 법학과는 행정학 기본 과목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는데 행정학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법학을 하면서 하니까 좀 더 수월하다. 그런 말은 있었죠 그 당시에. 고시 생각은 전혀 안 하셨고요. 하기는 했죠. 하긴 했는데 이게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고시는 단순 암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고형은 고시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요? 사고형. 우리 단순한 기도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다가 또 교육감님으로 나오시는 결정에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게 이제 87년 아니 2010년이죠. 그때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뭐 혁신교육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예, 김상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떴죠. 네. 그렇게 하면서 경기도 혁신학교 무상급식이 이제 이 두 개, 두 개가 떴는데 각 지역에서 소위 그 시민사회단체 영역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어? 이제 그런 그 운동이 퍼졌죠. 네. 그게 이제 전라북도도 왔고 광주, 전남, 뭐 전국적으로 저희 뭐 부산, 뭐 경남까지 다 퍼졌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후보 물색 작업을 했죠. 그 당시에 했는데 저는 이제 전혀 뭐 그런 생각도 없고, 근데 2009년은 또 그 로스쿨이 1기가 시작한 해입니다. 시작한 해고 같이 근무하던 헌법교수 젊은 교수인데 미국에 나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로스쿨 1기 헌법을 잘 이제 맡고 가는 거예요. 맡고 가는데 그 로스쿨 강의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헌법 강의다운 강의를 시작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09년에 정말 굉장히 아주 개인적으로는 꽉 찬 그런 한 해를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10년 학기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스쿨용 교과서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원고를 쭉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그 작업이 원고 작업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갈 때였죠. 12월 말 정도. 그러고서 2010학년도 1학기를 생각하니까 정말 이렇게 꿈에도 그리는 학기에 이제 드디어 내가 정말 강단에서 헌법이란 이런 것이야라고 정말 깃발 날리게 한번 강의를 할 수 있겠다. 내가 쓴 책으로. 네, 내가 쓴 책으로. 그리고 이 책은 누구도 베끼지 못한다. 네. 그 정도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누가 그렇죠. 그 인문대학 전문대 인문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선생님 저 좀 만나시죠. 그래서는 왜요? 그랬더니 식사를 한번 하시게요. 그래서 언제? 그랬더니 화요일 날. 누가 만나요? 그랬더니 뭐 여러 사람 만난대요. 그래서 근데 왜 만나요? 그래서 그랬더니 6.2 지방선거도 있고 좀 이야기 좀 하자고요. 아, 그래요? 그럼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 다음 주에 돼가지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아, 선생님 이번 주에 또 만나거든요. 지난번에 안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럼 왜 또 만나요? 그랬더니 좀 논의를 더 하려고요. 그래요? 근데 왜 나를 나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 선생님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시게요. 근데 이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교수가 얼굴이라도 보자고 하는데 김우수 교수님. 김우수 교수님 아니고요. 그 누구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고 교수님인데 도고동문학과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는 경우도 있군요.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네. 도고동문학과 고 교수님인데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럼 밥이라도 먹읍시다. 그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계속 교육 감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혹시 지금 교육 감성 후보자 때문에 나 나오라고 한 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좀 화를 냈어요. 아,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나한테 얼굴에 한번 보자고 해서 나왔더니 무슨 교육 감성 이야기를 하냐고.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냐고. 나 기분 나쁘다고 그랬어요. 화를 좀 세게 내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벌써 이미 발을 들여놔 버렸잖아요. 거기 나오니까. 그러면서 점차 이제 옥조에 오면서 막 여러 사람이 이제 압력이 들어오고 그렇게 된 거죠. 처음부터 자진해서 이렇게 나서신 길은 아니셨고. 예, 어떤 그래서 그 시대적인 부름이랄까 뭐 이런. 네, 그 당시 예비 후보자 등록이 2월 2일부터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등록한 것이 3월 16일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교수 된 것도 마지막 마감 다 돼서 교육감 때도 거의 마지막에. 그런 짜릿함을 즐기시나 봐요. 그게 아니고 이제 대학 교수로 있을 때 네. 그 대학 교수로서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 꿈이 그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교수였어요. 정치는 거기에 들어올 틈이 없죠. 그때 그 출마하실 때 사임도 하셨죠? 아니, 안 했어요. 교회. 안 했어요. 저기 돌아가실 수 있어요. 신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다시 휴직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1학기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하면 할 수 있냐? 강의하면서 할 수 있냐? 그래서 처음에는 강의하면서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다고 했더니 3월 16일에 딱 등록하고 나니까 안 된다는 거 강의. 강의하면 안 된다는 거야. 거의 낚이셨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법학과 교수님이신데 법을 몰라. 영어 헌법의 전공이라 헌법의 전공이라 오히려 제가 취재한 법대 교수님 중에서는 보이스피싱 당하신 교수님도 계세요. 맞아요. 전북대 법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요. 4천 정도 아마 땡기셨어요. 근데 그런 기관장이라는 게 간절해야 당선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 이제 끌려서 가긴 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뭔가 내가 좀 잘해보겠다, 뭐 좀 바꿔보겠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3월 16일 날 네.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그날 바로 강의는 그만하시라고 그 말을 듣고서 3월 17일 강의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는 느낌에 강의를 하면서 느낌에 자꾸 이게 오는 거 이게 내가 대학 강단에서 마지막 강의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 자꾸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게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네, 유튜브에 있어요. 김성환의 마지막 강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때 굉장히 슬프게 강의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제가 저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일단 결단을 내리면요 그때는 내 자신의 모든 걸 던집니다.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저는 선거 학습하러 나온 게 아니고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제대로. 그때 싸움이 좀 치열했죠. 그렇죠. 오글량 쌤하고. 굉장했죠. 굉장했죠. 제가 그때 이제 그 김순환 교육감님 당시 후보님을 이제 취재를 한번 현장에서 이제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인지도도 사실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뭐 진보 교육감이냐 비진보냐 뭐 저기 이런 보수냐 진보냐 나누는 기준도 사실 명확치가 않았고 또 이게 선거라는 게 사실은 후보자가 자기를 유권자들한테 파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어유 어머님, 어유 아버님 하면서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후보가 유권자들을 만나는 그림을 찍어야 되는데 멀찌멀찌 서 있게 그림이 안 나와. 말을 걸어 말아. 맞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막 대부분의 경우는 가서 먼저 덥석 잡기 때문에 모든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는 저희들도 되게 낯설었던. 아니 그리고 기억들이 사실 뭐 있었거든요. 대학 교수님이 일반인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사실 할 일이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 때는 좀 나아지셨다고 하는데 아니, 그때 막 심정이 되게 창피해서 이제 막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색하고 막 오해도 좀 많이 받으시고. 그래도 나름은 그게 이제 다 던지신 맞아요. 나름으로는. 근데 이제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평생 이렇게 뻣뻣하게 살았나? 왜 이렇게 내가 숙이나? 아하. 막 끝없이 숙이고 있더라고. 끝없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감 되고 나서 그 수많은 이제 장례식장을 결혼식장을 다니잖아요. 근데 장례식장 이런 데 가면요 꼭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한번 싸게 도르시라고. 근데 도는 건 한 번도 못했어요. 여전히 뻣뻣한. 근데 그럼 오해도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후보자 때는 후보자가 뻣뻣하다고 뭐라고 할 거고 당선자는 그 이제 됐다고 이제 저렇게 뻣뻣하다고. 아니, 단골처럼 그 김성환 교육관님 하면 막 나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미지 몇 가지 경직성, 있잖아요. 불통이네 뭐네 뭐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든 아이들만 보면 그냥 막 쫓아가요. 아하. 그러니까요. 아까도 효민이를 대할 때의 표정하고 우리를 대할 때와 아니 단적으로 효민이 아빠를 대할 때 표정하고가 좀 다르긴 하시더라고요. 예, 오로지 아이들. 예, 오로지 아이들. 자, 질문들을 좀 해보세요. 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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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니까. 하시더라고요. 그 소박한 모습이 많죠. 너무 일상의 일기를 내가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컨셉을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은 좀 덜하신 거죠, 그게. 저는요, 우리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진지함은 꼭 필요한 만큼만. 예를 들어 하루 24시간이 있으면 24시간 내내
진지하게 사는 것은 그 멍청한 거다. 그 인생을 잘못 사는 거다. 그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진지하게 살고 나머지는 즐겁게 사는 거다. 그 생각을 평소에 하거든요. 거기에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쉬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사는 것이 힘든데 거기 들어와서까지 이렇게 머리를 싸매게 해야 한다면 그것은 공인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그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그때는 교육감의 생각을 이성적인 생각을 쭉 정리해 주는 건 이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일단 편하게 들어왔다 쉬었다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 자신이 이렇게 글을 쓸 때 어떤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 짜깁기를 하고 뭐 구도를 맞추고 이런 글쓰기보다도 그냥 순간 느낌을 그냥 박선에 가버리는 거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교육감이 일을 안 하고 맨날 페이스북만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뭐 A4 용지 뭐 절반 이렇게 쓰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한 30분이면 그냥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큰 작업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 글쓰기 아시잖아. 그냥 순간에 쭉 나가는 거지. 그래서 초반에 오해도 많이 했어요. 누가 다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예,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댓글을 또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야 교육감이 언제 시간 있어서 그 일일이 댓글 달고 그러냐. 그리고 실제로 달고 있다고 얘기하면 교육감이 시간이 남는가 보다. 일 안 하는구만.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공부팀에서 페이스북 그 운영을 제안할 때 일단 제안은 하고 이제 예의상 이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냥 근데 안 주고 있더래요. 계속 자기 혼자 하더래 끄적거리더래요. 그래서 한 달 지나 그래서 줄 때가 됐는데 왜 안 주지? 그러고 이제 한 2달 지나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팀이 판단할 때 이건 이제는 줘도 못한다. 저도 못한다. 티가 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영역이 있는데 그럼 공부팀에서 그걸 커버를 하려면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김승환 교육감님 공보팀들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바쁠걸요? 아니, 식사를 굉장히 소박하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소식을 하시고 너무나 근데 지금 순환하는 방송으로 좀 그럼요. 분위기 약간 우리 일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20만 7천에서 무너졌어 아까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맞아, 20만 거기에 잠시 음악 듣고요. 많은 분들이 주셨던 질문들도 저희가 녹음으로 또 떠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최근에 민감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생각들도 좀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반 내에서는 학급 내에서는 선생님들이 안 때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교무실로 불려가지고 학생 체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북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체벌 금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원칙적 금지가 아니고 절대적 금지예요.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전북교육청은 지침으로 체벌을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의 얘기는 원칙은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학생들 여러 명 있는 데서 안 때릴 뿐이지 따로 불러서 조용히 둘만 놓고 때리거나 하는 점이 있다. 그리고 차라리 나한테 주의를 주거나 뭐라고 할 거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당당함으로 날 뭐라고 해달라 이런 요구 사항이죠. 그러니까 현장과 교육감님의 그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많이 없어져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전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발견이 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거든요. 네, 두 번째 가겠습니다. 그 방과후 학습을 그 김수환 교육감님의 그 공약을 보시면 학생들의 자유로운 방과후를 보장하신다 하셨는데 사실 그게 거의 방과후가 그 자체가 담임선생님 재량이기 때문에 그게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 방과후 후에 자유가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신고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더 학생들을 방과 후에 억압하는 게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자기 선택의 원칙이거든요. 두 개의 원칙 가지고 움직입니다. 네. 이런 사례는 지금 상당히 드문 사례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오히려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자기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지금 방과후 학교가 있고 야간 자율학습이 있고 보충학습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보충학습도 그렇고 야자도 그렇고 지금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4월 초에 이것에 관한 그 현황을 실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장 폭넓게 인정해주는 학교가 한 95% 정도가 인정해줘요. 학교 수 전체가 95% 아니고 인정하는 그 비율 정도 가장 높은 학교가 95% 그리고 낮은 학교는 한 40%까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40%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학교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우리는 지금 인정 못 받고 있는 거야. 이게 각 학교별로 학교별로 비율 조사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기 때는 사실 아주 강하게 프레스를 가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2기 때는 좀 강도를 달리 해야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네, 제가 학생들을 많이 접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보충, 야간 자율학습, 방과후는 사실 자기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예, 제 현실에서 느끼는 것, 자기 선택권이 왜 없냐면 얘가 저 안 받을래요. 그러면 어머니 데려와. 어머니한테 전화하라 그래. 그럼 이제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얘 공부 안 시키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나 안 시킬 거다. 그러면 어디 학원이나 보내고 그러실 거냐? 그러면 계획서를 가져와라. 그러면 뭐 압박이 오고 혹시 내가 여기서 강하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또 불이익을 당할까 봐. 특히나 공부 잘하는 애일수록 그 서울대나 이런 이제 그걸 원서를 받아야 되는데 학교장 추천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찍히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야간 자율학습을 직접 가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근데 저는 갈 때 미리 안 알리고 가잖아요. 네네. 하여튼 제가 가본 학교 중에서는 그 반 학생들이 거의 다 앉아 있는 그런 사례를 못 봤어요, 사실. 네.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야자를 하고 있는 교실마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공부에 아이들이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에 야자를 강제할 때 그때는 야자를 하고 있는 교실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다고 그래요. 하기 싫은 아이들 붙잡고 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풀어주니까 야자 교실의 분위기가 더 이렇게 좋아졌다. 근데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 2번을 빼주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왜 다 있지 않느냐면 진짜 선택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은 내가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월수, 어떤 애는 화목, 어떤 애는 뭐 이렇게. 근데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나는 다 뺀다. 이건 안 되고 일주일에 3번도 안 되고 딱 2번만. 담임선생님이 근데 또 어떤 담임선생님은 일주일에 1번만 내가 빼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보실 때 애들은 다 차진 않죠. 하지만 아이들의 심정은 이게 진짜 자율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글쎄요,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이 그 현재 전라북도 학교의 일반적인 현실이라 그렇게 또 단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녹음해 왔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단정하기 어렵고 어쨌든 해마다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건 확실해요. 우리 전북의 경우에 다른 시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적발됐을 경우에 그 다음이 안 좋단 말이죠. 근데 제가 서울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은 빨리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보다 우리 전북이 낫다고는 하지만 아마 그건 전남이나 뭐 이런데 얘기인 것 같고. 서울의 학부모들은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은 왜 학교에 이렇게 할 말을 못 할까? 그런 우려와 함께 그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불이익당할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이제 네네. 제 아이들이 학교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야자 원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학교에서 전달했거든요. 우리는 네네. 못 시킨다. 네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학부모들 의지와 상당히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지적인데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학생입니다. 네요. 전지여고에 다니고 있는 한 고등학생인데요. 교과 교실 좀 폐지 좀 해주세요. 이유가 뭐냐면 교과를 쉬는 시간에 내가 자고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움직이고 그러느라고 못 쉰다. 그런 아주 소박한 발언. 교과 교실제가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지금 교과 교실제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영국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캠퍼스로 들어가면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수업 시간입니다. 근데 잔디밭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도서관 가면 도서관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물어보죠. 지금 수업 시간 아니냐? 4시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요. 학생들이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쭉 있는 게 아니고 대학처럼 자기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교실제 하더라도 이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놀다 가고 도서관에 책 읽다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껍데기만 가지고 오는 껍데기만. 교과 교실만 가는 거예요. 그냥 10분 안에. 교과 교실 그 형태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 그 교육부에서 관료들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외국에서 온 것 좀 베껴가지고 그거 누가 다 그 전달하는 전달책은 교수들이죠. 그렇죠. 교수들이 외국에 가서 조금 배운 거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학교 현실에 안 맞는다면 그 교육감님 능력으로 그것들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라북도는 지금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있고요. 네네. 확대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걸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2여고 지금. 자,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 염정유 씨 공연했던 연극 배우 고정입니다. 재선 축하드립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떤 제도적인 교육 속에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들의 활력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들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만 이들의 자율적인 창의적인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교육을 아니면 학교의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술집에서 떴나 봐요. 제가 연출이라 잘하는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들어간 상태. 또박또박 하느라고 했었는데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교육감님도 이제 다 자녀분들을 키우셨고 그런데 어른들이 다 그래요. 요새 애들 불쌍해. 우리 때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놀았는데 참 학원에 돌리고, 그 마음은 그렇게 먹지만 또 학원에 보내고 뭐 학습지를 시키고, 그 아까 처음에 낭송하셨던 그 시하고도 이제 맥락이 좀 닿는 것 같아요. 지금 고정 배우의 질문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답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갖죠. 아까 그 시를 지은 아이가 작년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시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가 저는 어른들의 머리에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문 작가라 하더라도 그런 시는 못 낸다. 그럼 왜 못 내는가? 그 아이들 그 시기에 가지고 있는 내장되어 있는 그 창의성, 그 사고력, 이것을 어른들 흉내를 못 낸다. 저는 이유를 그것으로 보는데요. 근데 이러한 그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것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 이렇게 거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 단일 품목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라의 교육을 가리켜서 프로크로스테스 침대다. 침대에 누워놓고 길면 다리 잘라버리고 만약에 짧으면 이렇게 빼는 이런. 그래서 똑같은 인간. 그래서 수많은 그 면접을 하다 보면 똑같은 답이 나오는 이런 똑같은 대답이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그런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반짝거리는 그 창의력, 그 사고력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더 커나갈 수 있도록 그 계기를 주는 거다. 그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체육이 될 수도 있고, 또 미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인문학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데 기본 토대는 그 인문학과 은미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본 토대를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그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독일 비스바덴 주에 있는 헬레네 랑예 슐레라는 학교입니다. 유네스코가 최고로 뽑는 학교예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독일어 나오네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연극입니다. 연극인데. 그렇다니까. 네, 연극인데 연극을 이렇게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큰일 났어요. 이 다음 질문이 연극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 없냐 이건데. 아 그래요?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차라리. 네, 그렇죠. 예. 10대 때부터 문해체, 특히 연극 교육을 해야 됩니다. 뭐 나라의 교육 과정으로 할 수 없다면 천북에서만이라도 어떤 시범적으로 그런 교육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네, 다른 분인데요. 연극을 통해서 배우로, 극작으로, 리딩으로, 스텝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드러내는 방법을 어린 날에 배운다면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인생을 실현해 왔을 때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 아니 그분을 위해서 그만 들읍시다. 이제 알겠으니까. 알겠으니까. 그래서 이 학교에서요. 이 학교에서 뭐 아주 뭐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정말 어른들 기준으로 볼 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아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공부가 재미없고 문제가 많던 그런 아이가 연극반에 들어갔어요. 활동하는데 무대에 올려놓으니까 완전히 날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아까 독일에 있는 학교에서. 네, 그 학교에서. 그러면서 이 아이는 무대에서 비로소 자기를 확인한 거예요. 무대에서. 그런데 이제 이 아이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극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거의 이제 그 학교는 연극이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 학생들이 스스로 처음 뭐 조명부터 뭐 시나리오부터 시작해 조명 모든 것을 아이들이 힘을 하는 겁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밖에 나가서 일반인을 상대로 공연도 하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요. 비록 완성도는 낮지만 이 아이들의 연극에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잖아요. 그러면 또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다른 창작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 18년 동안 교장을 했던 분 말씀해요. 정말 연극을 통해서 아이들의 수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에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교원들이 계속 직무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교육청이 직접 주관하는 직무연수가 있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외부에 그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도 있고 거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연수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특수분야 직무연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교육청에서 탁구할 수 없잖아요. 특수분야인데 합기도는 되겠지만 그 정도는 되겠죠. 호신술 이런 것은 주산엄산 이런 거 하는데 저기에 제가 이런 시를 했어요. 혹시 그 연극하는 분들한테 연극단체에서 특수분야 직무연수 신청이 안 들어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안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안 들어오니까 거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단체들 직접 찾아가서 전문가들 찾아가서 연구하는 분들한테 일단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위해서 한번 그거 만들어 보십시오. 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거기에 그걸 이제 신청하는 교사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연수를 받고 연수를 받은 다음에 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그거 제공하는 해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금년에 이 지시를 내리는 것이 벌써 한 2달 넘었죠. 준비하세요. 연락 왔어요? 네? 아니. 그러면 아니 연극이 아니어도 종류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것 같아요. 말하면 예를 네,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독일의 뭐 헬렐레 펠렐레. 헬레넬라. 헬렐레 그러니까 어렵다. 그런 학교가 있는데 이제 그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혁신학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기 때 이제 101개의 혁신학교가 정도가 있었고 거기에 성과는 또 사실은 아주 잘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요. 또 실제 그렇게 평가하신 학부모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사실 저희가 이제 준비할 때 얘기한 것 중에 뭐였냐면 혁신학교의 정신은 지금 금방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럼 도대체 혁신학교가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하는 학교와 도대체 어떤 게 구체적으로 다른 거냐 네. 뭐 커리큘럼이 다른 건지 행정이나 뭐 건물이 다른 건지 다른가? 저기 다른 지역에 네. 다른 지역 전남이 됐건 광주가 됐건 경기도가 됐건 그 지역 혁신학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경기형 혁신학교, 전남형 혁신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은요. 전북형 혁신학교가 없습니다. 그 의미가 저는 그 교육에서 그리고 인간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양성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네. 전북 혁신학교는 이렇게 해야 돼. 이 자체가 벌써 혁신학교 막는 거다. 혁신학교 하세요라고 그다음에 이제 놓아둔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스스로 만들어가는데 한 가지만 주문했어요. 다른 건 다 놓쳐도 좋으니까 교실 수업만은 바꿔라. 어떻게 바꾸냐? 종례 수업은 말하는 교사가 듣는 학생이 있었다. 살짝 이게 이분화돼 가지고 아이들은 듣기만 한다. 교사는 말하기만 하고 어쩌면 그렇게 해도 교실이 조용할 수가 있냐? 조용한 교실은 죽은 교실이다. 교실에서는 말이 이루어졌나 봐. 대화가. 그러기 위해서는 토론 수업 해야 되고 협력 수업 해야 되고 프로젝트 수업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둠 학습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별 학습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지난번 세월호 참사 아시죠? 네. 세월호 참사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전공이 법학이잖아요. 네. 이건 사고사관이나 국가살인이라고 보는 사람이잖아요. 국가 죽인 거예요, 이거. 근데 그때 그 안에 있던 아이들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하니까 가만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부 학생도 밖으로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 이제 내 자식 말 안 듣는다고 혼내면 안 되겠네. 말 안 듣는 애들만 다 살았네. 이러잖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밖에 선창으로 나와 살았던 아이들은 문제아들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수업에서는 끝없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답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제를 놓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을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궁금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끌어내는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수업은 그게 아니라 단절된 수업이라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을 때 평소에 이런 수업에 익숙해져 있던 아이들이라면 선생님 왜 가만히 있어야 하죠? 그 이유를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거다.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금 선내 방송이 그렇다. 이건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은 그 지점은 선생님도 또 마찬가지인 지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그 헬레네 랑이 슐레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교와 우리 전북교육청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주의 그 우림중학교에 그 학교 2명이 왔다 갔어요. 한 달간 아이들과 수업 같이 받으면서 떠나기 하루 전날 우리 장학사 한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너희들이 다니는 학교와 이 학교의 큰 차이는 뭐냐? 딱 물어보니까 첫 마디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믿을 수가 없냐? 어떻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생님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그럼 너희 학교는 어떤데? 물어보니까 우리 학교는요 수업 시간에 한 70%는 학생들이 말을 하고 선생님은 30%만 말씀하세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이런 수업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수업. 우리도 좀 혁신하자. 우리 좀 계속 듣고만 있잖아. 아이들을 입을 열지 않은. 아니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정한 뭐 하드웨어적 그 틀을 두고 여기에 학교를 좀 맞춰라 이런 거 아니고 아니에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렇다고 하면 편차가 생기잖아요 이제. 편차가 생기는데요. 좀 더불어서 네. 그 지점에서 또 많은 학부형들이 실력이라고 하는 네. 시험 성적이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신다는 학력 신장. 네. 그러니까 꼭 혁신학교 그게 선정이 돼서 거기에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거나 이랬을 때 꼭 성적이 떨어진다. 요렇게 또 근데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는 아니니까요. 그건 편견이고요. 아니, 그런 네, 얘기들이 그건 편견이고 그 왜 편견인지 말씀을 드리죠. 그 혁신학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교육 효과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기초학년 미달 학생들이 적거나 없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아주 없거나 적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아이들이 배우는 게 재밌고 노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재미없으니까 짜증나고 이러니까 다투고 이러잖아요. 공부도 하기 싫고 재미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혁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보면 하나 예를 들죠. 작년에 전주에 신동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교, 한 학년만 250명 되니까. 근데 일거에 혁신학교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 학년만 혁신학급으로 했어요. 그게 6학년입니다. 그 6학년 아이들이 작년에 1년 동안 프로젝트 수업을 했어요. 저도 거기 가서 한번 강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에 다 올라갔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 의견이 하는 말이 그 아이들은 그 학년은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었다. 1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런 수업으로 가더라도 아이들 학력 신장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굉장히 기초가 탄탄한 그런 실력을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학교의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되고요. 원래 공간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필요한 것들 지원을 하지요. 근데 지금 혁신학기라고 해봐야 뭐 예산 지원 많은 건 아닙니다. 지금 평균 한 4천에서 5천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연간. 전원학교 같은 경우 몇 억씩 지원 받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학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고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승초등학교 진안에 있는데 거기 장승초등학교는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꿈의 학교죠. 거기가 제가 취임했던 2010년에 전교생이 13명이었거든요. 그중에 6학년이 6명이었습니다. 7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학교는 들어가서 보니까 폐교 절차를 밟고 있어요. 폐교 준비를 하고 있어. 전혀 몇 년 동안 거기에 시설차를 하지 않고. 근데 그 학교를 혁신학교로 했거든요. 그리고 시설을 투자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학교 건물 가서 보면 정말 그림 같죠. 그리고 각 교실마다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은 그 어른들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아이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건축할 때부터요? 할 때 아이들이 거기 참여해가지고 다락방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어른들이 황당했답니다. 무슨 다락방이냐? 교실에? 네, 교실에.
그러다가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락방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제 아이들 중에 학교 왔지만 몸이 좀 불편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은 다락방에 누워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쉬는 시간에 누워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누워서 다락방에. 다락방에서.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또 다락방에서 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학교는 생태학습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농사도 짓고 또 밭작물도 재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그 다락방이라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 예, 아이디어가 지원하는 좋다면 거죠. 예산이든 시설이든 지원해야죠. 지원을 네. 최대한 그러니까 하겠다. 혁신학교는 계속 이제 확대. 지금 확대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정확하게 확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늘리겠다 하는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혁신학교를 너무 이렇게 그리워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아닌가? 그래서 이사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들이 지금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어요. 여기서 이제 끝 하면 그럼 미리 예고하고 끝 하지. 갑자기 끝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네. 그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 학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 이게 세 구성 요소가 네. 교육 주체가 맞아야 되는데 그 혁신학교도 결국 성공하려면 선생님들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사실 뭐 말하는 학생들 말하게 하는 수업이 사실 선생님들이 더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혁신학교 다큐도 보면 선생님들 막 날 새서 워크숍하고 힘들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선생님도 계신 반면에 저희도 학교 다니다 보면은 정말 이런 선생님들은 이상하신 분들이 한 분씩 계시고 어디 학교 다니셨죠? 학교가 저희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교단에서 걸러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교원 평가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북에서도 교원 평가 교과부에서 주장하는 교원 평가를 거부하다가 결국 이제 소송에서 또 지셨고 또 결국 이제 교과부에서 받아들인 걸 받았는데 그 핵심이 이제 그거잖아요. 그 부적격 교사 퇴출을 할 건가 말 건가,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 그 재교육을 할 건가 말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너무나 정교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도 있었고 학부모들은 정말 교원 평가 해가지고 정말 이상한 교사들은 좀 이렇게 걸러냈으면 일선 교단에서 이렇게 재교육을 받든 아니면 퇴출이 되든 이런 걸 좀 원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진짜로 그 교단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좀 개선하거나 이렇게 좀 쫓아낼 수 있는가? 예, 여기에 이게 지금 물컵인데요. 물컵인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 이렇게 찌끼 같은 거 낍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다른 컵에다가 딸고 이거 없애고 그다음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맑은 상태에 있을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또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거든. 이렇게 교사 집단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해서 딱 걸러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정말 말끔하기 시작한다. 천만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배제의 방식보다도 계속해서 이렇게 직무 연수를 통해서 그 전문성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거. 그리고 기왕에 하는 것이면 이게 교사들이 자존감에 상처 입지 않고 정말 자발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걸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정말 문제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있는데 거기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강제 면직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 인사들로 그렇죠. 외부 인사들로. 근데 이 질환은 그냥 성격 정신질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병적 병이 있어야만 가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문제가 근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보이 않는데 대화를 통해서 쭉 면접을 해보면 이제 드러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데 어느 시도교육청이나 그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설치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교육감을 되고 나서 그걸 좀 가동을 했죠. 실제로 그 장치를 통해 걸러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다. 혁신학교의 대척점에 있는 학교가 자사고입니다. 네. 자사고 문제는 어떻게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오늘 교육 전문가로서 지금 재지정
예, 할 때죠. 예, 이제 상산고가 이제 금년에 하고요. 이제 군산중앙고도 있고. 금년에는 상산고만 합니다. 네, 네. 예, 상산고만 하는데 이제 상산고 경우는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게 뭐죠? 원칙적으로 과연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가 필요한가? 특목고는 좀 쓸 게 다르지만 저는 자사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미 지금 세워놔 버렸거든요. 그렇죠. 세워고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산고 경우에는요, 그 학교법인을 경영하는 분이 사실은 다른 자사고보다 상당히 양심적입니다. 제가 비교해서요. 예, 비교해서 그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교육감이 됐을 때 그 직전 6년 동안에 네. 상산고가 학생들로부터 받아들인 등록금 수입이 290억이었는데요. 네. 학교 법인에서 전입한 금액이 340억이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은. 네, 네. 근데 그 법률상 요건은 20%만 하면 되는데 네. 여기는 100%를 훨씬 넘긴 거예요. 네, 이런 자사고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사립대학도 없죠. 아니 근데 없어요. 이제 지금 예. 자사고를 진보교육감들께서 이렇게 없애겠다고 하시는 게 이제 그게 그 돈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그렇죠. 예, 그, 그거예요. 그 재단법인이 착하냐 안 착하냐를 떠나서 예, 그렇죠.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 위원장 선생님 보신다면 그 교육감님도 이제 이번 임기 때 그 교육감님들 다른 진보 교육감님들하고 뜻을 좀 같이 하고 있는지 같이 하고 어떤 있어요. 플랜을 갖고 아직 계신지. 이제 그 이기 시작이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사적인 만남이 있지만 거기에서 이런 것까지 논의는 네.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논의 주제로 떠오르면 반드시 본격적으로 또 다뤄야죠. 지금 뭐 많아요 보니까 전교조 법연호조 문제도 있고 교과서 문제도 있고 예.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교육감을 아예 교육감 직선제 폐지 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은 교육감 직선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편다면 그럼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 대통령 직선제 폐지하고 대원군 임명제를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오늘부터 이거 청와대가 이 방송 들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모니터를 강화. 아니 그러니까 그 올해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진보 교육감님들의 공동대응 얘기도 좀 하셨고 지금 우리 자사고 문제도 얘기하고 했지만 사실은 대입제도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재 우리 중고등학교 시스템은 뭐 이 작은 가지를 좀 이렇게 건드린다고 해도 결국은 어찌됐든 대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그 결과를 갖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진보 교육감님들 취임하지 않으셨지만 공동학위제도 좀 얘기하시면서 몇 가지 좀 그 얘기들도 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공동 대응이 아니더라도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좀 우리나라 대학이 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개선 방안이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아까 이제 독일 예를 들었는데요. 독일에서는 대학 진학할 때 기본적으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점수 다 무시하고 면접으로 끝내버립니다. 이게 공동학위제랑 비슷한 그러니까 저기 건가요? 점수 가지고 줄 안 세워요. 네. 이게 점수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 거기가 안 가봤죠. 뭐 베를린 1대학 뭐 이렇게 2대학 아니 그냥 베를린 대학. 파리일리아 뭐 파리야? 파리고. 네, 소르본느라는 이름 없애고. 네. 내 부끄러워? 엄청 부끄러워 지금. 조용히 해!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이번 2기 때는 반드시 관철을 시키고 싶은데 그 교과서의 도덕성을 회복하자. 도덕성 그 뭐냐면 이 교과서가 누구를 위한 교과서냐는 거예요. 과연 아이들의 성장을 지적 성장을 위한 교과서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철저하게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게 교과서다. 왜 이게 문제되느냐? 우리나라 교과서는 너무 어렵고 너무 양이 많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 대학 교수들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중3 수학 교과서가 미국에 가면 고3 수학 교과서입니다. 거기 가면 천재 소리 듣는데. 근데 이거 배워가지고 뭐 하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럼 어렵게 만드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너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중3 정도는 뭐 고3에서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세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양이 많냐? 이 대학 교수들은 뭐 어떤 버릇이냐면 문제도 같은 값이 어렵게 내면 자기가 실력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계속 어렵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교육부는 즐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놔야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 자녀 대학 입시 걸리지 않은 국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매달리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입시에 종속되게 만들. 국민의 삶이 입시에 종속되도록 만들어 놔버리는 구조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 다른 생각 하지 마라. 애를 키우는 것만 신경 써. 잘해야 스카이대 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스카이대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사람구실 할 수 있겠어?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놔버린 거죠. 거기에 국민들은 그냥 빨리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교과서 분량이 어느 정도 많냐면 교과서에는요 교사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양을 많이 해놓으니까 교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뭘 하는가 교사한테. 그래서 이 두 개는 확실하게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준 낮추고 그다음에 분량 줄이고 이건 해야 근데 되겠다. 그걸 전부에서만 아니 이제 할 수 있나요? 교육감들이 연대하는 거죠. 시도교육 협회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과거 이미 드러난 거죠. 고교 등급제 아시죠? 고교 네. 등급제. 네. 고교 등급제 범죄이거든요 이게. 근데 교육부가 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사립대학 일부에서는 안 쓴다고 하면서 그렇죠. 하고. 다 네. 했잖아요. 하고 있고. 이미 다 왜 그걸 모르겠어 다 보이거든. 근데 그걸 모른 채 했단 말이에요. 왜 모른 채 하냐? 결국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출신이니까 모른 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툭하면 그러대요. 비정상화 정상화 말장난 그만하고 국민 상대로 국민 그렇게 우롱하는 거. 말씀하시면 모니터가 아니요 저희는 얼마 안 들으니까. 우리는 그거 없잖아. 그래요. 이제 사실은 지금 시간이 10시가 막 됐습니다. 근데 평소에 저희가 방송한 시간보다도 30분을 훌쩍 넘겨서 30분 훌쩍 넘겨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육감님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뭐 그동안의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도 들은 얘기도 있지만 좀 더 가까운 자리에서 좀 편하게 정말 아까 그 위에 자켓 벗으신 것처럼 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으시다면 좀 더 얘기를 진행시켜도 될지 먼저 좀 여쭈고 싶어요. 예. 네. 조금만 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교육 잡는 것에는 확실히 쉬운 것이 특효약이더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 거예요. 그 동감하는 게 제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수능이 한 개 틀리면 2등급 이러니까 누구나 다 쉬우니까. 근데 그렇더니 사교육은 잡게 됐는데 문제는 변별력이거나 혹은 그 무슨 성적 말고 다른 걸로 했더니 다른 뭐 돈이나 권력이나 이게 개입할 여지가 있더라. 공정성을 해치는 그 부분이 항상 이게 딜레마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그 스카이대학 문학계열 출신으로서 유명한 문학가 있습니까? 국민들의 신금을 울리는 국민들이 정말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그런 작품을 남기는 작가가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있게 있지만 뭐, 그렇죠. 있게 있지만 유명한 작가들은 전부 다른 대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대가 오히려 서울대보다 더 작가를 많이 냅니다. 네. 근데 원대 같은 경우에 또 얼마 전에 서해 관련 학과 또 폐과 결정했잖아요. 예.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체 출신들의 그러니까요. 자원이. 그렇게 했는데 눈 좀 내려두세요. 예. 원내 총장님도 아시는데 눈좀 내려. 레이저 나가는 줄 알았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런 대학들은 문학계열 출신 신입생 뽑을 때 뭘 보고 뽑았냐는 거예요. 그 학생이 자질 보고 뽑았는데 자질이 뭐예요? 그렇게 점수가 자질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물론 하면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학생이 이 학과에 지원할 만한 여기서 공부를 할 만한 그런 뭔가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이제 면접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해서 그 재질이 있다.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얘는 뭐 할 것 같으네. 그럼 선발하는 게 그게 입시제도 본래 취지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욱 숨은 건 뭐냐면 자 원대 출신인 안도현 시인의 시를 가지고 스카이 대학의 석박사 과정에서 그걸 연구해서 석사 박사 논문 통과시키고 그러나 거기서 학위를 받고서 그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우습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그만두려면 이제 정말 대학의 신입생을 선발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 하는 거,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미국 시애틀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느 고등학교 갔을 때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한국계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학생이 자기가 이제 면접 받은 걸 이야기합니다. 동부 쪽에서 왔대요. 유명한 대학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하루 종일 면접을 하더랍니다. 하루 종일 학생 하나를 놓고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만약에 우리 학교 입학하는 동의해 준다면 우리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거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 가더랍니다. 이렇게 학생 하나를 선발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끊임없이 노벨상 수상자를 내는 거죠. 한국의 이런 체제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도. 생각난 게 아까 독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그 독일의 의과대학 선발 기준 중에 재밌는 게 의대만 3번째 보는 애들끼리만의 전형을 한대요. 네, 그것도 면접으로. 그 정도 열정이 있으면 얘네들 사이에서 다양한 전형 또 그 전형이 공정하고 그런 것만 보장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교육감님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키셨는지 또 지금 또 대학은 들어갔죠. 그러면 저기 스카이대 들어가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스카이대 아니에요. 스카이대 아닌데 얘네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뒀어요.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공부 지독하게 안 하대요. 안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놔뒀는데 결국 어느 정도는 해요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하고 큰 아이가 이제 사내아이인데 이 아이는 정말 공부 안 하고 맨날 영화만 보대요. 저기 그 헐리우드 아주 그런 영화들만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영화만 보고요. 공부 잘 안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영어를 기발하게 잘하대요. 영어를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군대도 영어 특기로 갔어요. 영어 그 통역하는 이거를. 아니 그러면 가족 얘기를 하시니까 올해 지방선거는 약간 그 자제들 아들들, 딸들 이런 그 분들이 좀 이슈를 좀 탔어요. 근데 이제 지난 지금은 커브가 참 이상하네. 자녀 교육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랬어? 내가 그래. 내가 내 하는 일이 그래 내가. 아니 궁금해서 그랬어. 사실은 이번 선거에 내가 제일 궁금했던 거고 교육감님인데 사실은 가족분들이 선거 전면에 잘 안 나서시는 편이에요. 굳이 나오실 필요가 없을 정도의 지지. 아니 지난번 때도 그랬어요. 일부의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 올해 2분이 선거운동을 안 했대요. 주로 도 관련하시는 분들이 선거운동을 안 했대. 네. 할 필요가 없었대. 산책 땡기시더라고. 아니 근데 억울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일부 그 비토 그룹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고 다만 이제 아이들이 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도와달라 이런 말 한 적 없고. 근데 그것도 스스로의 판단에. 그럼요.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선거가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에 다음 무슨 이렇게 선거 때는 이젠 얼마 전까지는 배우자가 선거에 같이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인데 왠지 다음 선거 때부터는 그 아이들도 선거에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집은 뭐 굉장히 뭐 문제가 되는 이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출마를 못 하겠더라고 걱정이 돼서. 특히 서울 쪽이 그래서 더. 그래서 뭐 삼선 가시죠? 저기에 6월 4일 날 이제 그 6시 출구조사 발표가 끝나고 네. 뭐 한 8시 반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전망이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저희 캠프에서 뭐 이제 기자들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거기 앉아 있었는가 봐요. 근데 어떤 여성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교육감이 다음 선거에 안 나오시는 거죠? 그래 그렇게 물어보더라 단도직입적으로 전혀 생면부재의 사람이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 예기치 못한 질문이라 그래서 난 지금 임기 시작도 안 하는데 그런 질문 하세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탁 쳐다보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음에 또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딱 따지듯이. 같은 편이 아니에요? 사람이 기자예요? 아니 그냥 일반인인가 봐.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질문 들으면서 느낌에 다른 캠프에서 들어온 것 같다. 누굴 것 같아요? 삼선을 벌써 준비하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여기서 근데 하여튼 그 아내 입장에서 그냥 불쾌했다. 혹은 저기 뭐 교육감만 나오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상곤 그러네요. 교육감처럼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제일 궁금한 제 게 질문은 최교구 교육감이야. 어디 계신지. 참 그 최규 교육감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평가는 최규 교육감 시절보다 전라북도 교육이 학력 신장이 많이 됐다고
평가를 예.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타 시군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다 시도해. 다시도 네, 타시도군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아까 혁신학교 뭐 이런 얘기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는 아니니까요. 그 학력 신장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타 시도에 비하면 떨어진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2012학년도 떨어지진 않지만 상위권은 아니다. 아니죠. 2012학년도, 2013학년도 연속해서 도단위 수능 성적 1위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게 좀 조사를 좀 해갖고 보란 말이야. 어디서 네. 듣고 와갖고 근데 그래. 그 이 언수의 2등급 이상 학생까지 뭐 보니까 전북 학력 꼴찌라는 말 자꾸 어디서 나오냐면 최규 교육감 때 아니 거. 저기요. 저 일제고사. 일제고사 성적. 일제고사.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고사 전북은 그냥 놓아먹입니다. 보던 말더냐요. 그런데 그렇게 놓아먹이는 일제고사도 제가 취임하기 직전에 2009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9.48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3.58로 떨어졌어요. 많이 올라갔죠. 그냥 놓아주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제고사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면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은 지금 멀쩡히 공부하고 있는데 너희들 공부 못해 뭐 이런 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뜬금없이 김승환 교육감님에게 교육부란? 없는 것이 좋은. 아니 저희는 앞으로 계속 방송해야 돼요. 저희는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교육부가 움직일수록 움직이는 만큼 학교 현장이 괴로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예쁜 화단을 잘 갖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부가 없어도 학교는 잘 움직인다. 근데 괜히 와가지고 네, 자꾸 건드려요. 예, 자꾸 건드려요. 돌 빼고 네, 네. 밟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 행정고시 패스하고서 한 4, 5년 교육부에서 일하면 자신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그러니까 도지사와 교육감의 선거 경향이 다른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그만큼 사실은 우리 사회 교육감님들한테 거는 기대가 좀 사실 있다는 거고 그 변화를 좀 이끌어줬으면 한다는 거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 이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그 교육감님에게 전라북도 교육위원회란 저렇게 봤네. 좋아. 4년 내내 일관되게 브레이크를 걸었죠. 힘들었죠. 힘드셨죠. 교육부처럼 없어도 잘 들어가는 뭐 지금 이제 사라진. 사라졌죠. 근데 이제 어쨌든 또 그 상임위원회는 꾸려지잖아요. 네, 교육위원회 있습니다. 네, 교육위원회 네, 꾸려질 건데 네. 이렇게 좀 발목을 많이 잡으신 분들이 이번에 재선에 많이 안 들어오셨나요?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개표 방송으로 그분 걸 더 유심하게 보셨어요. 아니. 저 개표 방송은요 사실은 뭐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못 봤고요. 못 봤고 볼 뭐 시간도 없고. 따로 보고는 받으셨죠? 이 의원님은 아니, 떨어졌어. 그거 보고 그거. 예. 보고는 받으셨군요. 예, 그럼 말을 하는데 안 들을 순 없잖아. 네. 그럼 내친 김에 교육감님에게 예. 전라북도의 언론이란? 교육청하고 관계된 것만 얘기를 관계된 거 한다면 많이 불편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오해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에 노출이 되는 교육감님의 기사 내용이라든가 어떤 쟁점의 부분에서 그 양반 대단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흔히 얘기하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선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했어요. 생각했는데, 이번 선거예요. 네, 근데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저를 많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 굉장히 많이 근데 그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꼭 두 마디를 거의 하세요. 거의 반복적으로. 아유 고생 많았어요. 전북 교육이 참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소신이 있어 좋아요. 두 마디. 강직함들을 좀 많이. 네, 오히려. 근데 언론과의 관계는 초반에 강직하고 소신 있는 모습에서 집권 후반 1기 후반기에는 많이 부드러워지셨다라는 긍정 혹은 부정 평가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이제 언론이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언론이 볼 때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아마. 그 언론이 보는 시각일 것 같아요. 네,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겠어.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그 요즘도 저기 신문 지역 신문이나 네. 방송을 잘 안 보세요? 지역 뉴스를. 중앙뉴스도 안 봐요.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이제 보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제가 그쪽 업계에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뭐 교육청을 잠깐 출입을 했었고 교육감님도 뵀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때로는 건전한 비판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교육감님께서 의뢰 나를 그냥 발목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지는 페이스북 활동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지지자들에게까지도 이거는 교육감님을 발목 잡으려는 그 저기 보도다라고 오해하게 하는 그 몇 가지 것들이 좀 있더라. 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기준에 따르면 저는 조금 안 보시는 것도 물론 뭐 정신 건강 때문에 안 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미지가 있죠, 네, 그런 면에서. 그런 네. 것에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귀담아 들으실 분도 있다. 그렇죠. 예. 귀담아 들을 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간부들에게 업무지시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보도 중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도 놓치면 안 된다. 꼭 이렇게 업무에 반영하라. 제 뉴스가 이제 그런 적이 좀 많이 있었다고. 보인 뉴스가 들어가던 뉴스가 있는데 막바지에 막바지 하나 터졌어. 네, 그래요. 사실은 그래 그렇게 교육이 되어야지 그렇게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에이 또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라고 하는 지점을 그래도 김수환 교육감께서 어찌됐든 지난 4년 동안에 잘 방향을 잡으셨다라고 하면 이제 이기 김수환 교육감님의 어떤 각오 이런 거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저는 그냥 그 교육감이고 뭐 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시대에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지 교육 외적인 부분까지를 포함을 해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선진국을 볼 때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라는 그런 표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이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진국은 국가 전체가 사회 전체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정중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이 있을 수 없다. 걸리면 시체말로 착살난다.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운전하고 가다가 횡단보도에 아이가 보이면 그냥 멈춰선다. 결코 서두르지도 않는다. 경적 울리지도 않는다. 아이가 건너가시는 것을 조용히 지켜본다. 그리고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들 안전 굉장히 민감하고요. 지역사회가. 그래서 야광 표시 없는 그런 초등학생 가방은 없다. 아니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데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타게 되면 그 부모는 반드시 처벌이다. 헬멧 써야 되고 그다음에 무릎 보호대, 팔 보호대 반드시 해야 된다. 운전하고 가다가 스쿨버스가 앞에 보이고 그 스쿨버스가 출발하겠다는 신호를 넣으면 무조건 뒤에 가는 차는 다 선다. 그리고 학교 건물을 지을 때 보면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건물은 2층은 없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들은 그걸 피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단순하게 건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장애 아들 굳이 특별한 시설 만들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른의 욕심으로 학습량을 주지 않는다. 아이들이 즐겁게 풀어낼 수 있는 만큼만 학습량을 준다. 그래서 아이들은 배우는 것 배우면서 놀고 놀면서 배운다. 그래 아이들에게는 노는 것도 학습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것은 아직은 요원하지만 우리 전북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전북 갈 수 있다. 그 각오로 이 길을 맞이합니다.
뭐 박수 치고 싶으신 사람들 치세요. 예. 아니, 끝나서 기뻐서. 그래요. 스스로 얘기해 주시고 또 여러 차례 밝히신 대로 좀 단단하게 여러 가지로 또 힘드신 점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단단하게 좀 금방 얘기하시고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서 좀 이루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북치기 박치기에서는 김승환 교육감과 함께 했습니다. 뭐 우리 술가게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나? 네, 제가 시간 관계상 말을 못했던 꼭 당부해드리고 싶었던 다문화 문제. 우리가 전주에 사니까 이걸 잘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인월 고등학교를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페이스북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큰 문제고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는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전주 전북대 삼성문화관 건지 네, 아트홀에서 다문화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사 한 분은 실제로 그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결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결과를 보니까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게 훨씬 더 양호했습니다. 상태가.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능력 이런 걸 보면 우리 아이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원래 한국에서 살던 아이들과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많은 그 지표들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 어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앞으로 2기 때 다문화 정책은 좀 더 자신감 있게 가져갈 수 있겠다. 어제 그 토론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만. 예. 아니, 끝난 게 앞으로 이제 이 방송에서 도단이 기관장님들이 나오실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지사님하고 이제 행사 때 자주 뵙잖아요. 사실은 같은 헤드 테이블에 많이 앉아 계실 텐데 친해지시나요? 같이 만나면 뭐 무슨 얘기하세요 두 분이서? 좋다. 공감도 하세요. 아니 그런 게 나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했어야지. 이제까지 뭐 하다가 지금. 저기는 지금 이제 그 형하고 이렇게 지내요. 지금 김 지사님과는 좀 이제 나이 차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이렇게 그 교제가 있었던 분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까칠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뭐 부드럽게 이제 의견 교환하고 그런 건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번 이제 송하진 당선자님과 좀 다르죠. 이분의 경우는 이제 가볍게 말을 많이 주고 받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선거 때도 아니 뭐 교육감은 뭐 선거도 할 필요도 없고 뭐 이게 그런 선거 어디 있어 뭐 다들 뭐 자기들 알아서 좋아 뛰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뛰는데 서로 말을 트세요? 네? 서로 말을 트세요?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발바닥에 부르텄거든. 한번 보여줘? 그랬더니 뭐 그럴 것까지는 없고. 두 분이 동갑이신가요? 저기요 이제 그분이 저기 한 살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거의 말 근데 저기는 이제 그 고대 그 7학번이에요. 그분이 저는 건대 7학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원은 또 76학번이에요. 그냥 그 동기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76학번 이러니까 친구가 좀 겹치는 편이죠. 학기도도 또. 무단자니까. 막판 제일 마지막 질문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여러 가지 기대를 또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